12월 27일 오전 1시 미 우주군 사령부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한 직후였죠. 문제는 발사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발사 8분 동안 미국이 설치한 텔레메트리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30년간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우주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5일 뒤 아리랑 7호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 국방부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펜타곤 안에서는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대체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누리호 4호 발사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네 번째 우주 발사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한국이 독자 발사 능력을 완성한다는 건 곧 미국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었거든요. 1990년대부터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로켓 기술을 제한해왔습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규제했고 고체 연료 사용도 통제했죠. 2020년에야 이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리호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독자 개발한 로켓이었어요. 이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 측에 발사 데이터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안전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로켓 기술의 수준을 파악하고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어요.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척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미국 기술 고문단 7명을 받아들였고 텔레메트리 데이터 전송 시스템 설치에도 동의했죠.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년 전부터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었습니다. 12월 27일 새벽 1시 누리호 4호가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1단 엔진이 점화되고 75톤급 엔진 4기가 동시에 작동했어요. 로켓은 순조롭게 상승했고 2분 30초에 1단 분리, 3분 50초에 페어링 분리가 이뤄졌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발사 5분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다가 점화 직후부터 신호가 끊긴 겁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에서는 긴급 추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한국이 사용한 주파수 대역을 포착할 수 없었던 거죠. 8분 47초. 위성 분리 성공 후에야 데이터 전송이 재개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8분간의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감시를 차단한 거였죠. 펜타곤에서는 즉각 분석팀을 가동했습니다. NSA 극동지부가 나로 우주센터의 통신 기록을 역추적했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이 0.3초마다 주파수를 변경하는 양자 도약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군사통신에나 쓰이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표준 추적 시스템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방식이었죠. 더 큰 문제는 5일 뒤로 다가온 아리랑 7호 발사였습니다. 이 위성은 한국의 차세대 정찰 위성이었어요. 공식 해상도는 0.5m였지만 NSA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실제 성능은 0.25m에 달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키홀 정찰 위성과 동급이었죠. 미국은 한미 우주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정찰 위성의 해상도를 0.5m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성능을 자체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독자 개발한 광학 렌즈로 이 제한을 우회한 겁니다. 독일 칼 자이스도 아니고 프랑스 탈레스도 아닌 순수 국산 기술이었죠. 미국 국방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장관과 CIA 국장, 합참의장이었어요. 그들은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하나는 한국 정부에 직접 압력을 넣는 것, 둘째는 F-35 전투기 부품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셋째는 궤도상에서 전파 교란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차와 2차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미 국무부 우주정책 부차관보를 한국에 급파했고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광학 해상도를 0.5m로 제한하라는 것,
위성 수신 안테나의 암호키를 미국과 공유하라는 것, 모든 영상 데이터를 미국이 동시 수신하는 데 동의하라는 것이었죠. 거부하면 F-3550기 분량의 부품 수출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48시간의 검토 시간을 요청했어요. 격분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항복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체 건물의 인터넷이 차단됐거든요. 외부 통신은 물론 내부 무선랜까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구원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도 건물 안에서는 데이터가 잡히지 않았어요. CIA 서울 지부가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동안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시간 동안 300명의 연구원이 교대로 작업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항복 문서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였죠. 기존 표준 주파수 대역을 버리고 누리호 4호에서 검증한 양자 도약 암호를 위성에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레이더가 위성 신호를 포착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동시에 지상 수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존 아리랑 6호도 같은 시스템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했죠. 11월 30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미국 측에 통보했어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자주적 우주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F-35 계약 중단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40기의 F-35가 도입돼 있었고 추가 50기가 없어도 작전 수행에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한국은 유럽산 전투기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기술로 통제해온 동맹국이 정면으로 맞선 거였으니까요. 펜타곤은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오르는 순간 4기의 미국 군사위성이 동시에 전파 교란을 실시한다는 작전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위성도 미국의 집중 재밍을 뚫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12월 2일 새벽 2시 아리랑 7호가 발사됐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린 베가시 로켓이었어요. 발사는 성공적이었고 8분 20초 만에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죠. 미국 우주군은 즉시 재밍을 시작했습니다. 4기의 군사위성이 동시에 강력한 전파를 쏘아냈어요. 이론적으론 30초 안에 아리랑 7호의 통신이 차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0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성 신호를 포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콜로라도 사령부에서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타겟 신호 미포착,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광학 추적으로만 위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미국이 알고 있는 모든 표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신 방식이었어요. 0.3초마다 주파수를 변경하고 암호화 알고리즘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시스템이었죠. 미국의 재민 시스템은 특정 주파수를 교란하는 방식인데 타겟 주파수를 찾을 수 없으니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새벽 2시 50분 한국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리랑 7호가 첫 번째 이미지를 전송해온 거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위성 사진이었는데 선명도가 놀라울 정도였죠. 건물의 창문 하나하나가 보였고 지붕의 환풍구까지 식별 가능했습니다. 좌표를 확인하니 워싱턴 DC 백악관이었어요. 집무실 건물 옥상의 환풍구 개수까지 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펜타곤이었고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번호판까지 판독 가능했어요. 세 번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우주군 사령부였죠.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를 고정한 볼트 개수까지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5일 전부터 말이에요. 12월 28일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아리랑 6호가 이미 궤도에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펜타곤 회의실, 콜로라도 사령부,
애리조나 비밀기지까지 모두 촬영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이 미국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펜타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기술 우위가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키올 위성과 동급의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죠. 중국과 러시아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우주 능력을 가진 첫 번째 사례였으니까요. 미국 국방부는 즉각 대응 방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기술 통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로 결정했어요. 통제가 아닌 파트너십, 종속이 아닌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았고 계속 압박하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기울 수 있었으니까요. 12월 5일 백악관에서 긴급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 우주 능력을 인정하고 대신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어요. F-35 부품 수출도 정상 추진하기로 했죠. 한국은 아리랑 위성으로 수집한 군사 정보를 미국과 선택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인 종속도 아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 5일간의 사건은 한국 우주개발사에서 전환점이 됐습니다. 누리호 4호 발사로 독자 발사 능력을 증명했고 아리랑 7호로 첨단 정찰 능력까지 확보했죠.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30년간 이어진 미사일 지침과 기술 제한, 그리고 은밀한 감시 체계가 무너진 거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72시간 작업은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300명의 연구원이 잠을 포기하고 만든 건 기술적 독립이었죠. 양자 도약 암호화 기술은 세계에서 3나라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0.3초마다 주파수가 바뀌고 암호 패턴도 실시간으로 변경되죠. 기존 추적 시스템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30년간 독점해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누리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2010년이었습니다. 나로호 발사 실패 이후 한국은 완전한 독자 개발을 결심했죠.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던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이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에만 7년이 걸렸어요. 1차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2차와 3차를 거쳐 마침내 4차에서 완벽한 성공을 이뤄낸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발사 기술이 아니라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최서윤 박사가 이끈 위성통신 암호화팀은 3년 전부터 독자 프로토콜을 연구했습니다. MIT에서 양자 암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미국 시스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주파수 호핑 기법을 활용한 양자 내성 암호 프로토콜, 이게 그녀의 박사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론을 실제 위성 시스템에 적용한 게 이번 프로젝트였어요. 아리랑 7호의 0.25m 해상도는 기술적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지상 25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골프공이나 축구공 크기의 물체도 촬영 가능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군사시설의 세부 구조나 차량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광학 렌즈는 독일 칼 자이스 기술을 뛰어넘는 성능이었어요. 다층 코팅 기술과 비구면 연마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 렌즈 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총 3곳이었는데 모두 반도체 장비 제작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었죠. 반도체 노광 장비에 쓰이는 초정밀 광학 기술을 위성용으로 전환한 겁니다. 미국의 반응은 분노에서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동맹국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거든요. 한국의 첨단 위성 기술과 미국의 글로벌 정보망을 결합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한미 우주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에요. 모두 0.25m급 해상도를 갖추고 독자 암호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죠.
미국은 이 위성들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받는 대신 한국에 우주 상황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걸 교환하는 진정한 협력 관계가 된 거예요. 누리호 후속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을 장착하고 달 탐사선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에요. 2030년까지 한국형 우주정거장 모듈도 발사한다는 계획이죠. 한국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기준 연간 7천억 원에서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5일간의 사건이 보여준 건 기술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술 종속은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없어요. 한국은 72시간의 집중 작업으로 30년 통제를 깨뜨렸고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통제가 아닌 존중, 종속이 아닌 협력, 이게 새로운 한미 우주동맹의 원칙이 됐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단 5일간의 기록입니다. 누리호 4호가 하늘로 오르고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안착하기까지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